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종강이에요. 주택법. 그리고 다음 주는 즐겁게 한 주 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주 정도 다음 주 쉬니까 다음 주는 좀 그동안 밀린 공부 못했던 거, 그렇죠? 아침부터 쫙 동영상 보고 그쵸? 하시기 바래요. 중간중간에 가끔 이렇게 한 주 쉴 때가 있어요. 타임이 9주 나올 때. 그때는 뭐 딴 거 하지 말고 공법 날은 공법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부족한 법 한번 쫙 들어보세요. 반복해서. 내가 볼 때는 다음 주에 앞에 그 개발법부터 해가지고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좀 나눠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뭐 오늘 주택법 들으니까 농지까지 하고 뭐 다음 주는 개발 한번 다시 들어본다든가 혹시 뭐 정비가 너무 어려우면 정비 한번 더 들어본다든가 정비 들어야 되겠다. 제일 어려우니까 그게. 그죠? 할 마음이 없어요? 그죠?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좀 메꿔줘야 돼요. 자꾸 얘기하지만 절대적인 공부량과 회독수가 안 되면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시 얘기하죠. 국토계획법이 그래도 왜 편한 줄 아세요? 많이 봐서 그래요. 우리 매번마다 4주 동안 배우지, 복습도 많이 하지, 처음 배우는 법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장 편해요. 그래도 비교적. 그죠? 왜? 많이 봐서. 그죠? 하지만 정비나 나머지는 뭐죠? 자주 안 봐요. 그죠? 수업할 때도 머리 아파 이렇게 어렵지? 그리고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 주는 좀 정비법을 한번 다시 본다든가 좀 그런 방법을 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오늘은 할 게 많아요. 주택법도 해야 돼, 농지도 해야 되는데 어제 해보니까 뭐 그렇게 늦게 끝나지는 않더라고요. 저번 주랑 비슷하거나 좀 빠르거나 그럴 거예요. 그렇죠? 많이 안 늦어요. 생각보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아침부터 오늘 힘들겠다 싶으니까 표정이 어두워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택법을 봐요. 그렇죠? 내용 볼 거예요. 봅니다. 우리가 배우는 법에 대한 주택법에 대한 부분은요. 7문제가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우린 주택의 단지를 배우는 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매번 설명을 드리죠. 그럼 제가 나올 때마다 사진장 보여드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택 단지를 만든다고 해요. 그러면 주택 단지는 저번 주에 배운 건 뭐죠? 건축법에서 건축의 허가를 배웠잖아요. 저번 주에 배운 거는 뭐라고요? 건축법의 건축 허가. 근데 지금은 뭐죠? 주택법의 주택의 건설을 배우는 건데 아니 어차피 건축법에도 주택은 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법에 나오는 거는 단순한 건물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30호 30세대 이상이라고 하는 시작 30호 30세대 이상이라고 하는 주택의 단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의 단지를 짓는다. 그러면 그 주택 단지는 주택만 지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것이기 때문에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을 함께 좀 설치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주택단지를 뭐라 부르냐면 주택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뭐라 부른다? 주택의 단지란 말을 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주택단지는 30채 이상이니까 부대복리를 설치해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이해가셨죠? 그러다 보니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선호하는 주택의 단지에 우리는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부대복리라는 어떤 생활의 편의성 때문에. 이게 사실 있다가 없으면 되게 불편해요.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오래된 아파트 살다가 새로 진 걸로 가니까 그 헬스장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 자주 가지도 않아. 한 달에 한 번 가나 1년에? 근데 꼭 갈라 그러면 없잖아. 그게 어려운 집에 살면. 옛날 집에 살면. 그리고 이런 집이 아니면 없잖아.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어떤 풍요로움 때문에 이런 집들이 비싸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30채 이상의 주택을 짓는다면 단지로 봐서 부대복리를 함께 설치해줘서 뭘 받아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 단순하게 건축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뭘 받아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이 나오면 30채 이상의 주택의 단지를 지는 건데 부대복리시설을 함께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해갑니까? 그래서 그 건설은 뭐라 했어요? 우리가 건설 파트에서는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사업의 주체가 주택 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3단계를 배우는 거고 사실 건설 중에서도 사업 주체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7문제 중에서 사업 주체만 거의 뭐 두세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금은 한 개쯤 나오고 그것도 한두 개는 나와요. 거의 뭐보다 건설 파트만 심하게 말하면 뭐 5개가량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빈출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할 때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면 공급할 때도 공급의 규칙에 대한 규제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관리할 때도 전문 주택관리사 배치해서 관리하는 거고. 하지만 대부분 주택관리사 부분의 내용은 그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현재 관리에 남아있는 건 리모델링 이외에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이나 리모델링에 대한 거. 근데 우리는 주택관리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자보수 보증금이 한 번인가 나오긴 나왔었는데 나중에 마무리할 때 필요하면 한번 얘기해 줄게요. 평소에는 뭐 됐습니다. 우리가 중개사, 관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얘기들 이해해 보시면 되죠. 제가 얘기했었죠? 제가 이 주택관리사를 실제 아파트 소장으로 6년 정도 근무했다고 제가 옛날에. 대학 졸업하고 나서 IMF 와가지고. 근데 그런 건 왜 외워요? 내용을 외워야지. 쓸데없는 나의 경력은 뭐하러 외워요? 이게 내용에서 보시면 되겠죠. 그런 거는 안 어려우니까 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7문제가 나오죠. 어쨌든 우리 목표는 뭐예요? 주택법에서 우리가 맞추고 싶은 목표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한 4-5개? 이 정도 맞추면 돼요. 한 번 더 얘기해요. 매번 모의고사 볼 때마다 여러분이 도표를 만들어줘야 돼요. 뭐냐면 6개의 법에서 국토개혁법 8개 데드라인이에요. 그렇죠? 개발정비 3개 데드라인. 그렇죠? 건축주택 4개 데드라인입니다. 그렇죠? 농지 하나. 그럼 대충 24개 나와요. 대충. 그렇죠? 6개, 8개, 14개. 그렇죠? 그 다음에 뭐하죠? 8개, 22개, 23개네. 어쨌든 얼추 그 정도 나옵니다. 24개 정도가. 그 정도 잡으면 60 원저리 맞아요. 그 이상 나옵니다. 정확하게 한다면. 그래서 그 시험 볼 때마다, 모의고사 볼 때마다 내가 목표한 점수를 맞았나? 뭐가 부족하지? 그럼 그 법을 더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배분이 맞아요. 그렇죠? 그 얘기들. 그러면 주택법에서 우리가 당연히 주택의 단지라는 걸 먼저 봐야 되는데, 주택단지를 지으려면 일단 땅이 필요하거든요. 그 땅이 뭐예요? 택지죠. 그 택지 중에서도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지송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우리가 공공택지라고 해요. 그렇죠? 이 공공택지가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주택 건설이 많아지겠죠. 사실은 건설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택지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전철역 주변의 택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철역을 많이 만들든지 아니면 전철역 주변에 택지를 주든지, 그래야 집을 짓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공공택지의 개념이 나오는데 다음 중 공공택지라 볼 수 없는 거라고 나와서 각종 개발 사업이 있어요. 택지 개발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산업단지 개발 사업, 공공주택지구 사업 등 많은 사업이 있는데, 요거 나올 때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요걸 많이 물어봐요. 개발 사업에 의한 건 수용 방식으로 공공이 시행할 때만. 시작.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것은 수용 방식으로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일 때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개발 사업을 하면서 환지 방식으로 조합이 시행을 한다. 전부 환지 방식으로. 근데 그 택지를 공공택지로 한다.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지. 환지 받는 소유자가 다 따로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 오랜만에 왔네. 그래서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 건 수용 방식에 대한 부분으로 보다 공공의 시행자가 되는 경우일 때만을 얘기한다. 그래서 그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밑에 봅시다. 그리고 주택단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처럼 뭐하죠? 주택하고 부대복리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주부복이라고 하죠. 뭐라고요? 주부복.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주택단지란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렇죠? 그럼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만 다음은 별개단지로 봐주겠다. 기억나죠? 뭐예요? 21, 8도, 고자철, 별개단지. 이건 외워줘야 돼요. 20m 이상의 일반도로 나눠져 있다, 별개단지로 보고,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 나눠져 있다, 별개단지.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철도 같은 거 나눠져 있다면 하나의 단지로 볼 수가 없어요. 21, 8도, 고자철, 별개단지. 시작. 21, 8도, 고자철, 별개단지. 잘 들어요? 10m의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가 있어요. 하나의 단지, 각각의 단지. 10m의 일반도로면 하나의 단지예요. 그죠? 20m 이상 돼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10m의 도시계획 예정, 10m의 도시계획 예정도로이면 별개단지죠. 8m 이상이니까. 예, 가셨죠? 고자처럼 미더수 관계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주택의 단지가 요즘에 많이 크기 때문에 주택의 단지를 나눠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단지를 나눈 걸 뭐라 불러요?
공구라고 해요. 라고요? 단지를 나눈 걸 뭐라 불러? 공구. 그러면 1공구도 있을 수 있고 2공구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단지를 나눈 걸 공구라고 하고, 공구의 개념은 주택단지를 도리상으로 구분한 것으로서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공구별로 진행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분할시행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600세대 이상이면 분할시행이 가능합니다. 600세대 이상일 때 분할시행된다, 이 말이 한 4번 이상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구간 경계 아직 안 나왔지만 6m 이상 경계, 요건 아직 안 나왔어요. 공구간 경계 6m 이상의 공구간 경계, 조경이나 수목 같은 거 통해 가지고 경로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몇 미터? 6m. 근데 이거 4m라고 넣으면 다 속아요. 건축법상 도로를 떠올리는 바람에 맞죠? 아주 속죠. 알겠습니까? 6m. 알겠습니까?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근데 절대 주의할 건 공구별로 300세대 이상이니까 아무래도 공구별 분할 시행이 600세대 이상인 거예요. 공구별로 300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공구별로 착공 신고나 공구별로 사용 검사는 가능해도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은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 단지별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요. 사업계획 승인은 뭐다? 주택 단지별로 가는 거니까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럼 물어볼게요. 주택 단지별로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데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도 가능하다? 이건 안 돼요. 이해가십니까? 뒤에 가면 또 건설 파트에 가면 연결되니까 의미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하죠? 건설, 공급, 관리에 대한 부분을 배울 겁니다. 넘어가시면 바로 용어 정의 봅시다. 한번 봐봐요. 왼쪽 위에서 우리 지금 172부터 173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두 페이지는 문제가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어떨 때는 마음 먹고 전체 법의 용어만 따로 쫙 보는 것도 괜찮아요. 용어만. 실제 매년 문제를 세보면 매 법마다 용어만 10문제예요. 25점이야.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본인이 스스로 테마를 정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오늘은 왠지 모르게 시행자가 땡기는데 그러면 시설사업 시행자, 개발사업 시행자, 정비사업 시행자 본인이 그거만 골라서 보는 거야. 그냥 그런 책 안에서 스스로 골라서. 내가 해줄게요. 모르면 쾅 닫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뭐다 재미를 느껴가면서 해야 되는 거고 루틴을 바꿔야 돼. 그래야 덜 지루해요. 저는 그래가지고 한 곳에 저는 오래 공부하지 않아요. 항상 그랬어요. 옮겨댕겨. 앉았다가 카페 가서 앉아있다가 도서관 갔다가 집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조금 좀 환기가 되면서 집중되더라고요. 아니면 또 음악을 듣는다든가 뭐 TV를 보면서 본다든가 하지 마세요. 봅니다. 공공택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의 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할 때만.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각종 개발사업이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공공택지가 되려면 공공의 시행자가 수용 방식을 할 때만 얘기한다. 이거는 환지 방식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민간자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점 기억하고요. 그리고 주택단지에 대한 부분 얘기했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 부대복리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인데 다음은 각각 분리된 것은 별개단지로 봐주겠다. 다음은 별개단지. 한 번 더 해보면 20m 이상 일반도로, 8m 이상 도시 애정도로,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철도, 21, 8도 고자철 별개단지입니다. 그리고 그 주택단지를 나눠놓은 걸 뭐라 부른다? 우리가 공구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고 단지를 나눈 거 공구라고 하죠. 그러면 둘 이상 구분된 것으로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고 공급을 벌써 300세대 이상이고 600 이상이면 분할 시행할 수 있으며 6m 이상 경계 설정하라. 그렇죠? 요 1, 2, 3번만 가지고도 빵꾸 뽕뽕뽕 뚫을 수도 있어요. 300, 600, 6m. 얼마든지 가능해요. 요즘에 그 빵꾸 뚫는 게 유행이라서 한 10개는 나와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절대 무시할 수 없고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옵니까? 이제 시설과 관련된 게 나와요. 앞에 목차에도 그림이 있는데 부대시설, 복리시설, 기간시설, 간선시설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그래서 잠깐 앞에서 한번 다시 보시면 부대시설은 뭐예요? 없으면 못 사는 게 부대시설이고요. 그죠? 그리고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불편하다 복리시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의할 거는 이 부대복리시설 중에서 기능적인 단지의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를 뭐라 한다 우리가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다면 이거를 기간시설이라는 말을 씁니다. 기간시설.
그럼 도로여도 기능적 측면으로 본다면 기관시설인 거예요. 그렇죠? 단지 내 도로가 부대시설인 건 분명하죠. 부대시설인데 그걸 기능적 측면으로 본다면 뭐가 된다? 기관시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되죠?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을 기능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기관시설이라고 하고, 단지 안과 단지 밖을 연결한다고 나오면 이게 간선이에요. 그래서 문제 날 때 뭐라고 많이 속이냐면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은 간선시설이다. X. 아니에요. 기관시설이에요. 그리고 연결이란 말이 나와야 간선이에요. 시작. 연결이란 말이 나와야 간선. 단지 안에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을 단지 밖에 있는 것과 연결시켜요. 연결이 보여야 간선이라고요. 명심하세요. 연결이 안 보이면 그냥 기관시설인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됐죠? 그럼 내용에서 보시는 바가 지금 봐봐요. 다음 페이지 용어정의 보시면은요. 뭐라고 나오죠? 왼쪽 밑에 부복기간인데, 우리 시험에 이 부복기간 종류 구분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대부분 우습게 보시고 대충 보시는데 이거는 정말 정확히만 알면 푸는데 10초도 안 걸려요. 정확히만 알면. 그리고 국토계획법의 기반시설, 정비법의 기반시설 등 주택법의 부복기간, 이걸 비교를 해야 돼요. 다. 그리고 국토계획 광역시설, 도시계획시설, 그렇죠? 다 비교해 줘야 되거든요. 나중에 또 비교한 도표를 드릴 겁니다. 일단 근데 봐봐요. 부대는 없으면 못 사는 거니까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한 도로, 이거 봐. 이게 중요한데 건축설비, 방범설비가 나오면 부대시설이라고 얘기하면 다 틀릴 줄 알아요. 건축설비, 방범설비 없으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부대시설이에요. 당연히. 모두 자전거 보관소 한번 나왔었고, 공중화장실, 정화조, 소방시설, 조경시설 다 부대시설이에요.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것들이야. 뭐라고 이해하자? 없으면 못 살아. 그게 부대시설이야. 이해 가셨죠? 복리시설은 없어도 살아. 하지만 불편하지. 대표적인 게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 등 노유자시설.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요거죠. 유치원이 여기는 복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작. 유치원이 주택법에는 뭐다? 복리시설로 들어가지만 우리 앞에 정비법 배울 때 105페이지 보면 공동이용설이 보이는데 거기는 유치원이 안 들어가요. 뭐라고요? 105페이지에 보다 정비법의 용어 정의를 보면 거기는 공동이용설에 유치원 X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정비법에는 유치원은 노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예요? 복리가 포커스예요. 공동이용보다는. 그래서 유치원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법마다 달라요. 이게 우리를 미치게 하는 거야. 기반시설 중에 도시계획설이 있고 그 중에 또 뭐가 돼? 광역시설이 있는데 기반시설 중 광역시설 될 수 없는 것도 있고 아주 미치겠죠. 계획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부복기간 다 구분해줘야 돼요. 시설만 5개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시설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잘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은 기관시설이고 간선되려면 뭐가 나와야 돼? 연결이란 말이 필요하다. 안과 밖의 연결. 시작. 안과 밖에 연결된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을 뭐라 한다? 간선이라고 한다. 간선되려면 뭐가 돼야 돼? 연결돼야 된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가시면 이제 주택에 대한 정의가 이제 언급이 되어지는데 주택에 대한 정의도 그냥 매년 나와요.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매년 나온다. 그죠? 그래서 주택에 대한 부분의 종류, 주택법이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단 주택의 기본적인 정의를 물어본다면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인데 건축물의 전부, 일부 및 뭐를 말한다? 부속토지 포함이란 말 까먹지 마세요. 관리사 문제는 3번 나왔던 것 같아요. 중개사는 안 나왔는데 부속토지를 왜 포함하죠? 그래야 주택을 안정적 존치할 수 있으니까 같이 가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포함인 거고요.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구조에 따라서 분류해 보자. 그러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는데 우리 주택법상으로는 공관하고 기숙사를 주택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원래 단독은 뭐죠? 건축법상 다가공이었잖아 원래. 공관이 없어요. 건축법상은
연세대 기숙사였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없어요. 그러면 왜 여기는 얘랑 얘를 안 보는 걸까? 주택으로. 왜? 이유는 뭐였죠? 이 법은 건설하여 공급하고 관리하는 건데 청와대 같은 공관이나 기숙사를 공급 분양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의 주택으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건축법은 그냥 일반법이고요. 그 위에 뭐다? 주택법은 뭘 얘기하는 거다? 그거에 대한 특별 목적을 가진 법이에요. 그래서 그 법 목적에 안 맞으면 뭐다? 그거를 배제시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공관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이다. X. 기숙사는 건축법상 공동주택이다. 옥스는 뭐니? 옥스는 뭐라고요? 오잖아. 오. 건축법상은 맞지 주택이. 잘 들어야 돼. 학개론 문제 나올 때도 건축법령상 주택을 물어보는 건지 주택법령상 주택을 물어보는지 구분하고 봐라. 이해하셨습니까? 그거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주택을 이제 뭐 할까요? 이번에 중요한데 자금에 의해서 분류해 보자. 자금. 그럼 자금에 의한 주택을 분류해 본다면 국민주택하고 민영주택이 있어요. 대부분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설명을 드리면 뭐라고 오해를 많이 한다? 사업주체가 공공이냐 민간이냐 이걸로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건 사업주체가 아니에요. 자금 분류야, 자금 분류. 그렇죠? 그래서 공적 자금이 투입됐다, 국민주택이다. 그러면 공적 자금이 투입됐으니까 아무래도 많은 세대가 혜택을 봐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규모의 규제를 가하겠다. 그러면 국민주택의 내용이 맞냐라고 물어본다면 응용지문 나올 때 자금과 규모가 동시에 만족이 되는가 이걸 판단해야 돼요. 뭐라고요? 자금과 규모가 동시 만족이 돼야 이게 국민주택이거든. 그러면 그 국민주택의 규모는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전용 면적 얼마? 85 이하고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가 아닌 읍면이면 100까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보통 얘기하는 국민주택 규모 국평 이렇게 많이 하잖아. 국평. 이건 뭐 얘기하는 거야? 전용 면적 얘기하는 거야. 전용 면적. 그렇죠? 분양이 115이면 전용 85에 공용이 30인 거예요. 우리 보통 알고 있는 33평, 32평, 4평 이런 거 있지? 그게 보통 뭐가 된다? 121형, 118형, 115형, 113형, 112형 아주 골고루 합니다. 설계 따라서. 이해가셨죠? 등기부는 뭐라고 돼 있어? 84.997 이러고 나와요. 면적이. 85 이하니까.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공용부분은 보통 30이 되어지는 거고 공용부분은 등기를 안 하니까 등기부는 없지. 이해가십니까? 오해계들 오해하지 말고. 이게 규모 좀 자금은 뭐냐 그럼 자금은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가 지었다면 그 자체가 공적 자금이에요. 시작.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가 지었다면 그 자체가 공적 자금이고요. 그게 아니어도 국가, 지자체가 돈을 댔어. 재정. 그러면 국민주택 자금이 되는 거고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에 뭐하죠? 지원을 받았어. 그래도 이거는 뭐다? 국민주택 자금이 되어지는 거야. 그럼 물어볼게요. 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서 100제곱미터의 주택을 지었습니다. 수도권에서 국민주택이다. 틀렸어요. 자금은 맞는데 85 이하가 돼야 돼요. 수도권이면. 그렇죠?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도 아닌 읍면일 때가 100까지 가능하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게 국민주택 규모를 얘기하는 거죠. 뭐 좀 물어봅시다. 현대건설이 수도권에서 주택도시 기금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80제곱미터를 지었습니다. 국민주택이다. 입니다. 사업주체 모든 관계없어요. 자금과 규모가 맞으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민영주택을 민간건설이 지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국민주택이 아니면 민영주택이에요. 시작. 국민주택이 아니면 민영주택이다. 이렇게 내용 등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완전 중요한 거 작년도에 내가 안 나오면 관둔다고 세게 얘기했는데 안 나와가지고 뻘쭘했던 거 그렇죠? 이거 도시형 생활주택 또 안 나오면 진짜 비정상이에요. 낼 걸 안 내고 자꾸 엉뚱한 거를 내. 그렇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완전 빈출이고요. 이번 시험은 정말 공법 하나, 학개론 하나, 2개 나올 거예요. 또 안 나오면 정상 아니야 이거. 그렇죠? 뭐라고요? 공법 하나, 학개론 하나, 적어도 2문제가 나와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뭐라 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MB 정부 때 도입한 주택이에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우리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주택이 없진 않아요. 그렇죠? 비싸지가 않으니까. 요즘에 뭐 당진만 가도 뭐 1억 안 되는 아파트 많아요. 그리고 수익률 괜찮다? 1억도 안 되니까 취득세 등등도 감면되겠지. 그런데 보다 월세는 30만 원 이상씩 받아요. 은행보다 홀라 한 40만 원 받으면. 이해 가셨죠? 그럼 가봐요. 당진 처가댁 있는데 가끔 가봅니다. 어쨌건 그러다 보니까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도시지역에 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게 이 미만이라는 단어가 아주 우리 미치게 합니다. 그래서 300세대인 이러고 나온 적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럼 300세대이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미만이니까. 그렇죠? 아주 치사하게 경계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고 처음에 공부할 땐 숫자 기억하고 그 다음 공부할 땐 미만, 이하, 이상, 초과를 단돌이 해야 돼요. 추천드리면 마지막에 시험 전에 이상, 이하, 초과 미만만 따로 공부해 줘야 돼.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해. 시험 전 30분 전이라든가 확인하는 거야, 앉아가지고. 재밌어, 나름 그거. 오늘 뭐 나한테 화난 거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 마무리를 해야 되지? 그래서 300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다. 도시지역을 짓는다. 그리고 도시형은 많이 지으라고 분양가 제한도 안 받게 해준다. 그렇죠? 많이 짓는 게 더 공익에 플러스라 본 거예요. 분양가 제한 안 받게 해줄게. 그리고 원래 연간 20채 이상이면 국장에게 등록하고 사업해야 되는데 30채 이상일 때 등록하는 걸로 봐줄게. 모이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면. 사업계획 승인받는 거하고 등록은 달라요. 사업 주체 등록은 뭐예요? 원래 20채예요. 사업계획 승인은 30채지만 그렇죠? 오해하지 말 거 완화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 중요하고 개론 문제인데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아파트형. 제가 예상되는 개론 문제가 뭔지 알아요? 도시형 생활주택을 모두 고르시오. 됐습니까?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아파트형이 있는데 이 아파트형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그동안 변화를 감지해 보면 뭐라 했어요? 원룸형 원래는 주택이었어요. 원래 이름이. 근데 원룸으로 가정생활이 안 되니까 소형주택이라고 해서 전용 면적의 추가 제한을 받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가 이렇게 바뀌었다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를 집어넣고 얘를 도시형이다 이럴 수 있거든. 그러니까 바뀌기 전 것도 알아야 돼. 적어놔야 돼. 원룸형 주택에서 소형주택으로 바뀌었다가 그게 아파트형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원룸형 주택과 소형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 지금이 아니니까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아파트형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주거 안정이 목적이니까 룸의 개수도 규제하지 않겠다. 전용 면적이 추가 제한도 없다. 원래는 뭐였죠? 60 이하였어 원래. 국민주택 규모에서 다시 60 이하 규제가 있었거든 원래는. 근데 야 너무 작아서 못 살아 요즘에. 그래서 전용 면적 제한이나 방의 개수 제한은 없어졌어요. 아파트형 주택에서. 그렇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그리고 독립된 주거를 위해서 독립욕부. 시작. 독립욕부. 독립된 주거면 욕실복이에요. 독립욕부. 봐요. 독립적 주거 가능하도록 보일러실을 개별 설치해줘야 한다. X. 보일러실은 뭐다? 독립된 주거랑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난방도 있고 지역난방도 있고 개별난방도 있는 거라 보일러실하고 독립된 구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 다음 지하층에 설치하지 마라. 지금은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파트형 주택에 대한 부분 아파트로 지어야 돼 이제 무조건. 아파트형이니까. 그리고 뭐가 되어지죠? 독립주거 욕도 지하층 설치하지 않을 것. 방의 개수나 뭐하죠? 면적 제한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건축 제한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건축 제한이다. 봐보세요. 그러면 하나 물어봐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뭐라 했냐면 제가 아무래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주택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특례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분양가 제한을 안 받는다든가 등등등에 대해서 주택도시 기금에서 많이 돈을 지원해 준다든가 등등등 이런단 말이죠. 근데 오해하지 말 건 그러다 보니까 탈법을 하는 거야. 그 특례를 받으려고.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구성에 대한 부분에
건축에 제한을 가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봐봐요. 요 그림의 설명인데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하면 안 돼요. 시작. 도시형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하지 말아라. 왜? 탈법적으로 승리를 묻어가려고 하니까. 근데 또 하나 뭐죠? 도시형을 지어도 단지형과 아파트형은 하나의 건물에 하지 말아라. 왜? 생활 패턴 달라서 서로 분쟁이 생깁니다. 그렇죠? 사실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생활 패턴이 비슷한 분들이 주로 거주하시면 분쟁이 안 생겨요. 뭐 어떤 아파트 가면 주변에 뭐 어린이 관련 시설이 많아가지고 무슨 뭐 대부분 다 애가 한두씩 있어. 대부분들. 그러면 애들이 뛰어댕겨도 아랫집에서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아이고 애들이 건강하네 이러고 앉아있지. 아이고 이뻐라 이러고 만단 말이야. 근데 윗집은 아들 삼형제, 아랫집은 노인들 혼자 사시고 또 옆집은 뭐다? 작가 직업을 가진 남자 혼자 살고 이러잖아? 완전 전쟁터야. 맨날 시끄럽다고 싸워대고 난리 나고 브루스 막 칼 들고 올라오고 막 이런다니까? 진짜 무서워요. 아래층에서 올라오면 문 열어주면 안 돼요. 무서워요. 알았죠? 경비실 전화해야 돼. 큰일 나. 화내면 안 되고 잠깐의 사고로 안녕하는 수가 있어. 어쨌건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에는 뭐가 나오죠?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 함께 건축할 수 없고 하나의 건축물은 아파트형과 단지형을 함께 할 수 없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일단 요거부터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요 그림을 외워 그냥 통째로.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과 그 밖의 주택 함께 할 수 없고 그리고 도시형 중에서도 단지형과 아파트형은 함께 할 수 없다. 이해가십니까? 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에 대한 부분에 단서가 있어. 단서. 첫 번째 문장 단서. 그러면 1번에 대한 부분에 기역, 니은에 단서가 있다는 겁니다. 기역, 니은 요거. 1번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85 초과하는 1세대는 함께 할 수 있어요. 이게 불구하고. 이게 뭔 얘기냐면 만약에 뭐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하나 가지고 있는데 노인네가 혼자서 사는데 집만 비싸지 세금만 많이 나오고 수입이 없어. 그럴 수 있거든. 그럼 어떡하죠? 이걸 팔아버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럼 자기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85 넘는 것도 한 개쯤은 짓게 해주고 나머지는 팔아먹게 하든가 월세 받든가 할 거 아니겠습니까? 팔아먹고 더 따로 등기해가지고. 그렇죠? 그럼 투자할 수 있지만 자기는 그 건물에 못 살아. 그럼 투자 안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을 많이 독려하기 위해서 아무리 1번처럼 해도 도시형과 85 초과하는 거 1세대만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야지 뭐다 그런 분들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으니까 예외 인정하고 그 다음 또 하나 준주거 상업지역에는 아파트형하고 도시형 외유주택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 그렇죠? 준주거 상업지역의 토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겠죠. 뭐라고요? 준주거 상업지역이면 아파트형 주택만큼은 뭐다? 도시형 외유주택과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순서 외울 때 첫 번째 1번 외우고 2번 외운 다음에 1번 단서 2개가 있다. 이렇게 외워줘야 돼요. 그래 안 헷갈려. 뭐라고요? 1번, 2번, 그죠? 1번 단서 기억 니은. 그죠? 기억 뭐라고요? 도시형과 85 초과하는 거 1세대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준주거 상업지역이면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파트형에 대해서만큼은 그 밖에 도시형 외주택과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준주거 상업지역이 아파트형과 그 밖의 주택에 대한 부분의 혼합 건물이 은근히 많습니다. 준주거 상업지역이. 그렇죠? 이용도가 높은 땅이니까. 라고 내용 등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굉장히 헷갈려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지금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다. 특히 기획번에 대한 부분이 원래 아파트형이 한정했었는데 도시형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원래 이것도 아파트형이었어요. 이것도 원래 이것도. 소형주택. 옛날로 말하면. 근데 이게 도시형으로 확대가 됐어요. 도시형과 85 초과하는 거 1세대. 민간이 좀 짓는 거를 꼬시려고 하는 거야, 사실은. 요용해서. 그렇죠? 여러분 뭐냐? 요즘에 보니까 참 난리예요. 그렇죠?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뉴스를 들었는데 강남 상구의 송파가 저점 찍고 다시 올라간답니다. 다시 0.1로 올라갔다 저번 주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지만 전세가 없어요. 전세가. 그렇죠? 결국 얼로 가야 돼. 얼로. 집을 살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없으면 월세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런 것 같아. 공공임대를 먼저 이빠에 짓는 거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런 통제를 만들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공공임대가 못 따라오니까 전세가 없어지는 거야. 그렇죠? 토지거래과에서 실거주물 부과하다 보니까 전세가 전멸된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정책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순서가. 좋은 정책인데 순서가 안 맞아. 다음 주에 안 나오면 가까운 됐어요. 어쨌든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웬만한 33평 뭐 전세 보니까 없으니까 보증금 이런 게 월세 200이에요. 장난 아니야. 보통 1억에 40 보거든, 일반적으로 월세를 중개할 때. 아시죠? 1억에 40. 중요하지 않아요? 봅시다. 일단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시작.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시작.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2번 나왔어요, 시험에 이거. 2번 나왔는데 일단 나눠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나눠 쓸 수 있게 해준다. 세대 구분형. 그리고 구분 소유할 수는 없다. 시작. 구분 소유할 수는 없다. 나눠 쓸 수 있게 해줄게. 구분 소유할 수는 없어. 근데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 노부부 둘이 사는데 넓은 평수가 필요 없잖아. 그럼 나눠가지고 여기 뭐야? 원룸 같은 게 만들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세 주면 얼마나 좋아. 그 돈 받은 걸로 관리비도 내고 마트 장도 보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이해가셨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나눠주는 공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독립된 지구 유형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나눠 짓는 경우가 있고 사업계획 승인받아 처음부터 새롭게 지을 때부터 나눠지는 경우가 있고 기존의 한 개로 쓰다가 우리도 좀 나누자 올드하게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허가 신고하고 나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 구분된 시기가 처음부터 나눠지는 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짓는 거고 기존에 하나로 쓰다가 우리도 나누면 안 돼요? 라는 건 추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허가 신고하고 나누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조문이 먼저 들어와서 한 문제가 나왔었고 이게 신설된 다음에 한 문제가 나와서 2번이 나왔어요. 이 문제가 이게. 그리고 오해 말 건 구분된 공간에 대한 부분에서 전용 면적이 뭐 14 이상이어야 한다, 뭐 12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나눠진 공간에 전용 면적 규제도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알아서 하세요. 이해갑니까? 모두 기억하시고요. 그럼 첫 번째 볼까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처음부터 나눴다. 어쨌든 뭐가 되죠? 나눠진 공간에 대해서 출입문 다 따로 있죠. 따로 있어요. 출입문. 그죠? 따로 있고 욕실, 부엌 따로 있죠. 그죠? 둘 다 마찬가지예요. 욕실, 부엌, 현관, 욕실, 부엌, 출입문 따로 있어라. 똑같으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연결문 등 경계벽 설치라고 나오는데 처음부터 나눠놨으니까 나중에 변심할 수 있잖아요. 써봐봐요. 뭐라고요? 통합 사용 가능. 시작. 통합 사용 가능. 그래서 통합 사용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연결문 등 경계벽 설치해줘라. 써봐요. 통합 사용 가능이에요. 시작. 통합 사용 가능. 나눴는데 나중에 봤더니 하나로 쓰면 좋겠어. 그럴 수도 있거든. 그럼 통합 사용 가능하게 연결 못 경계벽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어디는 없죠? 여기는 없어요. 요거 물어볼 때 답이 이거였어요. 뭐라고요? 요거 물어볼 때 답이 뭐였다? 이거였다고. 여기는 왜 없을까요? 기존에 하나로 쓰다가 나중에 나눈 거잖아. 근데 또 다시 하나로 만들 걸 고려하라고? 하지 마. 해봐요. 하지 마. 자식이 뭘 또 바꾼대. 구창커 해. 됐어. 이 얘기야. 그러지 마라. 번잡스럽다. 이해가셨죠? 그 얘기. 그리고 나서 처음부터 나눠지는 경우들이라고 한다면 이 세대수하고 면적에 대한 부분이 다 3분의 1을 넘으면 안 돼요. 그죠? 세대수 면적이 전체 얼마다? 3분의 1을 넘지 말아라. 왜? 부대복리가 꼭 부족하게 됩니다. 이 코딱지만한 원룸에 살아도 보증금 1000에 월세 50이야. 근데 차는 뭐야? 벤츠 E클래스. BMW 530. 이해하십니까? 이런 거 타고 댕겨요. 부럽지 나도 없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 뭐가 되어진다? 부대복리가 부족해지니까 3분의 1을 넘지 말아라. 됐죠? 근데 오른쪽 봐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경우에 지을 때는 기존 세대 포함해 2세대 이하가 돼야 되고 여기는 기존 거니까 여기처럼
면적은 안 따져요. 전체 단지의 세대수, 해당 동 세대수. 이거 10분의 1, 3분의 1 넘지 말아라. 요게 아직 안 나왔어요. 또 나온다면 이거 같아. 여기는 세대수 면적 다 3분의 1 넘지 말았는데 여기는 면적 관계없고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 10분의 1, 해당 동의 세대수 얼마? 3분의 1 넘지 말아라. 면적은 관계없다. 만약에 요거 물어본 다음에 무슨 뭐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넘지 말아라 이러면 틀리는 거죠. 여기는 그 말이 없으니까. 기존주택이다. 이해가셨죠? 한번 기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옛날 집들은 구조안전, 구조화재, 소방, 피난 안전기준 같은 게 충분치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저층부의 스프링클러 같은 거. 이런 거 없어가지고 불나면 전소되어져가지고 많은 생명이 잃지 않습니까? 가족 다 죽고 말이야.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야 세대 구분형 하려면 그런 소방, 화재, 안전 예방 같은 거 조치 취해. 그래야 허용해 줄 거야. 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그 옛날 아빠 사시는 분들 개인 소화 장비 같은 거에 대한 부분 스프링클러 없으니까 그런 기능할 수 있는 대체적인 물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설치하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아파트 전체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고요. 준주택입니다.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으로 쓰여요. 뭐라 불러요? 준주택. 그래서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5단옥이 준주택. 5단옥이 준주택. 기억나시죠? 미나상 고니치와 5단옥이 준주택 데스가. 이거 뭐 전철의 안내양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그래서 5단옥이 준주택. 시작. 5단옥이 준주택.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으로 쓰여. 그래서 준주택으로 봐서 관리하는데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아, 기숙사가 준주택이구나. 그러면 공관도 준주택일까? 공관은 이 법에 아무것도 아니야. 이해갑니까? 기숙사는 준주택이야. 여기는 공동주택이 아니라 특히 주의할 게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속여요.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같은 거잖아요. 면적이 얼마?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이종근생,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숙박시설이에요. 근데 자꾸 뭐라고 나오냐? 이종근린생활시설이 아닌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이 아니다. 이러고 나와요. 틀렸죠? 숙박시설도 준주택이에요. 다중생활시설이면 500 미만이여 이종이든 500 이상이여 숙박이든 간에 다 뭐로 봐주겠다? 준주택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5단옥이 준주택. 5단옥이 시작. 5단옥이 준주택. 근데 기억납니까? 5다 가공 층간바닥소음. 5다 가공 건축법이었지. 거기는 노인복지주택이 안 들어가요. 5다 가공 이해가십니까? 그 얘기들 이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주택의 5단옥이하고 5다 가공 층간바닥 소음을 혼동하지 말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그래서 우리가 주택의 종류와 정리해 봤고요. 오른쪽에 완전 중요한 리모델링을 봅니다. 두 팔 좀 들고 겨지겨 좀 킵니다. 목 좀 돌리고. 어쨌건 오늘 라스트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정말 한 주 어쨌든 쉬니까 우리 힐링 좀 하고 에너지 충전해가지고 5월에 개강할 거예요. 아 그리고 5월 달에 개강할 때 기출문제집을 뭐 먼저 풀어와야 됩니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5월에 기출문제 풀 거니까 우리 그렇죠? 미리 풀어오는 거가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지되어 있지는 않아요. 행위제한이 아니니까 그렇죠? 하지만 미리 풀어오려고 하다가 이제 초반에 몇 주 하다가 못해요. 대부분들은.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말고 수업 시간에 자지나 말고 그렇죠? 기출문제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맞추려고 푸는 문제는 아니에요. 따라해봐요. 기출문제는 맞추려고 푸는 문제가 아니다. 시작. 익히려고 푸는 문제예요. 익히려고. 또 나오면 틀리지 않으려고. 그렇죠? 맞추려고 보는 건 어디라고 했지 내가? 본고사 그날 보는 거. 그거 말고는 다 맞추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안 풀어도 괜찮아. 나중에 뭐다? 다 볼 거니까 어차피. 그리고 우리 봤잖아 다. 요번에 특강할 때. 그죠? 그냥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그림책하고 뭐하고요? 기출문제 두 것만 가져오시면 돼요. 그럼 풀면서 이론 보고 기출문제 풀고 할 거니까. 반반 할 거야. 30분, 30분. 그림책 30분 이론 보고 30분 뭐하고 이제 기출문제 풀고 이럴 거거든요. 확인해 보면 돼요. 그럼 리모델링 볼게요.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서 거의 매년 나온다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잘 보십니다.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의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 시작. 공동주택의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 단독주택은 관련 없어요. 이 법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의 리모델링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이면 구분소유권이 인정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101호 아줌마 찬성했는데 501호 아저씨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럼 리모델링 할 수가 없으니까 사업이 지연되겠죠. 그래서 공동주택만 규제를 하는 거예요. 단독은 지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건축법상 그냥. 이해가십니까? 오해계들. 근데 내용에서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때 대수선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증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대수선 내지는 증축. 그럴 때 대수선 되는 증축은 10년 지난 공동주택일 때, 증축되어지는 건 15년 지난 공동주택일 때가 증축을 수반할 수 있어요. 15년. 뭐라고요? 15년 이상 됐을 때보다 증축을 수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내용 등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얘기들 봅니다. 그러면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시면 되고, 얘가 왜 이럴까요 갑자기? 깜짝 놀랐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증축은 뭐다? 15년 지난 공동주택이다. 됐습니다. 재건축 마취로 30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 그리고 증축이 되어준다고 한다면 뭐가 될 수 있다? 잘못하면 붕괴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럴 때 안전진단이라는 걸 신청해줘라. 한번 나왔어요. 지은 지 10년 지난 공동주택을 대수선하려고 한다. 안전진단 신청해야 한다. X. 안전진단은 증축형 리모델링에 대해 필요한 겁니다. 시작. 안전진단은 증축형 리모델링에 대해 뭐한 것이다? 필요한 것이니까 혼동하지 마셔라. 모두 나왔던 문제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단 나오면 떠오르는 단어. 재건축이 재건축. 재건축 진단. 그래서 재건축이 필요하면 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위험하니까. 그래서 진단이 나오면 두 가지예요. 재건축 진단,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시작. 재건축 진단,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 얘기.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증축이 이루어진다면 봐요. 기존의 공동주택이 이렇게 있었는데, 시작. 기존의 공동주택이 1에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을 증축이 되면서 이렇게 뭐다? 올려 짓는다거나, 됐죠? 또는 뭐가 돼요? 이렇게 뭐다? 넓혀 짓는다거나. 이해가셨죠? 이런 식으로 뭐다? 증축이 되어져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대지 사용권하고 공용 부분에 대한 부분에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근데 이거를 변화를 주게 되면 리모델링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증축이 이루어져도 세대수가 늘지 않는 이상은 대지 사용권과 공용 부분은 변하지 않는 걸로 봐요. 원칙이. 뭐라고요? 대지 사용권과 공용 부분은 변하지 않는 걸로 본다. 그래야 리모델링이 용이해지니까. 이해가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증축이 이루어질 때 어느 정도 증축이 가능하냐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만큼을 늘렸어요. 그러면 세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줘요. 그래서 502호, 502호 이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이만큼이. 세대별로. 그러면 그 늘어난 부분의 면적은 얼마라는 겁니까? 전용 면적의 30% 이내가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85 미만의 자그마한 것들은 40% 이내가 되고 공용 부분은 별도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전용 면적의 증축은 30% 이내, 85 미만이면 40%, 공용 부분은 별도.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35의 문제였죠. 수직 증축을 허용할 수도 있다. 봐봐요. 수직 증축. 그러면 15층 이상이면 3개 층까지만, 14층 이하면 2개 층까지만. 근데 한 가지 의문점. 14층 이하면 낮으니까 위에 공간이 더 많은데 왜 낮어?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이유는 뭐라 했어요? 14층 이하는 기둥이 얇아. 하지만 15층 이상은 뭐야? 기존의 기둥이 두꺼워. 그러니까 좀 더 올라가도 무리가 없다는 거야. 15층 이상은 3개층, 14층 이하는 2개층까지. 35회 때 문제. 그리고 나서 다시 나온다면 뭐가 나와야 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나와야 한다. 시작.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에요.
작년도에도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왔어. 올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니까 정신 차려야 될 거야. 뭐라고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야. 그러면 얘가 왜 도입됐을까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봐요. 이런 식으로 다들 전용 면적을 넓혀가지고 모든 세대의 리모델링이 들어간다면 팔아먹는 게 없잖아요. 다 넓혀서 만든 거니까. 그죠? 그러면 보통 가정에 한 3억씩은 통장이 있다고 했죠. 언제든지 뺏을 수 있다고 얘기했었고. 이 말할 때마다 성질나지 않아요? 그렇죠? 당연히 뭐예요? 3억에 대출이 있잖아. 그러면 세대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그냥 우리는 원래 집 고쳐놔줘. 이렇게. 나머지는 팔아먹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작.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야, 이게. 돈 때문에. 그러면 세대수가 증가되니까 봐봐. 공용 부분은 어쩔 수 없어도 대지 사용권은 분명히 바뀌어요. 어쩔 수 없잖아. 원래 변하지 않는 거지만. 그래서 세대수가 증가한다면 대지 사용권은 따로 권리변동계획을 만들어서 권리변동계획에 따라서 조정을 해줘야 돼요. 공용 부분은 관계없지만 어차피. 뭐라고요? 대지 사용권은 따로 권리변동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권리변동계획에 따라가지고 대지 사용권 등기 바꿔줘야 됩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어쩔 수 없죠. 그 부분 이해해 주고요. 그리고 그 증축 가능한 범위는 뭐예요? 면적 범위 내에서 기존 세대수의 몇 프로? 15% 이내. 15%. 세대수는 얼마? 전체 15%. 증축 가능한 면적의 범위 내 15%. 전용 면적 30%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15%. 그리고 리모델링은 증가 세대가 30 이상이면 리모델링도 뭘 받아야 돼?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 아직 안 나왔어. 리모델링도 증가 세대가 30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하고, 또 하나 주의할 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만들게 됩니다. 시작.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만들어요. 요거 아직 안 나왔어요. 하나 물어봐요. 전국의 리모델링은 40군데도 안 되고요. 시작. 전국의 리모델링은 40군데도 안 되고요. 그 중에 증축 수반은 10몇 개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에만 정비 사업은 300군데가 넘어요. 서울시에만. 어느 게 훨씬 많죠? 정비 사업이 훨씬 많아요. 비교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모일 수밖에 없어. 모든 도시가 다 만드는 게 아니라 큰 도시 위주로. 얼마 없으니까. 큰 도시일수록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지. 우리 고양시는 대도시 시장이니까 만들어야 돼. 뭐? 리모델링 기본계획. 이해가십니까? 하지만 어디? 우리 동네? 과천시, 의왕시는 만들 필요 없어. 원래가. 그쵸? 그 정도. 그래서 10년 단위로 만들고 5년마다 검토하고 10살 이상 공람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주의할 게 우리 정비법에서 정비 기본계획 배울 때는 대도시 아닌 시도 원래 만들어야 하지만 도가 필요 없다면 안 만들었잖아. 지금 반대야. 대도시 아닌 시장은 만들 필요가 아예 없어. 많지 않아, 단지가 여기는. 그래서 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만들어야 돼. 반대야. 그 이유는 뭐다? 리모델링은 전국에 40군데밖에 안 되고 정비사업은 서울시에만 300군데가 넘어. 사업 부지가 많냐 적냐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야. 한 번 더 물어봐요. 정비 기본계획은 많은 단지가 있으니까 대도시 아닌 시도 원래는 만들어야 맞는 거야. 하지만 도가 필요 없다 하면 안 만들어. 여기는 반대야. 대도시 아니면 원래 안 만들어. 단지가 많지 않으니까. 하지만 도가 필요하다면 만들어. 반대야, 반대. 정비 기본계획과 반대라고 이해하시면 돼. 됐죠? 하지만 대도시 이건 아니건 만들었으면 도지사 승인은 받아야 돼. 뭐라고요? 대도시 이건 아니건 뭐다? 만들었으면 도의 승인은 받아야 돼. 정비 기본계획은 뭐였지? 대도시 아닐 때만 도의 승인 받았거든. 여기는 대도시이든 아니든 만들었으면 도의 승인 받아야 돼. 리모델링은 기술력과 여러 가지가 많이 축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대도시 이건 아니건 만들었으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내 말 뜻 이해하죠? 헷갈리죠? 하지만 헷갈려야 돼. 그래야 구분이 되니까. 그렇죠? 언젠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필수 지문 빨리 보고 마무리합시다. 다음 페이지.
필수 지문 정리해서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첫 번째 문장에 대한 부분은 공공택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고 있어요.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어지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 뭐라 했어요? 공공택지. 시작. 공공택지입니다. 공공택지란 하나 중요할 거, 도시개발법의 개발사업은 공공의 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하는 경우만 얘기한다.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은 공공의 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할 때만 공공택지로 본다는 거 까먹지 마세요. 각종 개발사업의 택지를 공공택지로 보지만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택지는 공공의 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할 때만 공공택지로 본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봅시다. 이번 지문은 뭘 물어보는 거냐면 우리가 주택의 단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나오죠? 주택, 부대 복리설을 건설하거나 하는 일단의 토지를 뭐라 한다 우리가? 주택 단지라고 하고. 시작. 주택 단지 주부복. 시작. 주택 단지 주부복. 됐습니다. 하고. 그리고 다만 어떤 경우는 각각 별개 단지로 본다. 20m 이상의 일반도로,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철도, 21팔도 고자철 별개단지. 시작. 21팔도 고자철 별개단지. 한동안 한참 나오다가 요즘에 안 나온 지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172, 173은 적어도 한두 개는 반드시 나오니까 꼭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페이지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 세 번째 봅시다.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이다. 그래서 착공신고나 사용검사라는 거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 뭐라 부르죠? 공구. 동구 말고 공구. 공구야. 그리고 이런 경우 공구별 세대는 몇 세대? 300세대 이상은 돼야 되고 또한 전체 얼마? 600세대 이상이라고 한다면 공구별로 분할 시행할 수 있다. 공구 간 경계는 6m 이상 경계를 설정해 준다. 그렇죠? 그 얘기들. 그 다음 이 법에 나오는 주택법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종류. 단독. 시작. 다가구. 연세대. 시작. 연세대. 아는 뭐야? 아메리카노야? 아파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뭐가 안 되고 있어요. 봐봐요. 그 다음에 5번 좀 봐봐요. 5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국민주택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고 있어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국민주택이 맞으려면 뭐가 된다? 자금과 규모가 동시에 만족이 돼야 돼요. 국민주택이 나온다면 응용지문 나올 때 자금과 규모. 만약에 여러분 봐요. 이 문제를 이렇게 내려면 박스에 집어넣고 빵꾸를 넣으라고 나오는 거예요. 문제에서. 근데 이렇게 내면 굉장히 문제가 커져요. 그러다 보니 응용지문을 물어볼 수 있는 건데 자금상으로 보는 첫 번째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가 지었다면 자금은 맞는 거고 그 다음 국가, 지자체의 재정으로 지었다고 해도 자금이 맞아요. 그리고 주택도시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지어도 맞아요. 그럴 때 규모가 맞아야 되니까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그럴 때 그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것은 전용면적 얼마입니까? 85제곱미터 이하를 얘기하는 것이고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가 아닌 읍면이면 얼마? 100제곱미터 이하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내용이 국민주택. 그 다음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도로를 뭐라 불러? 부대시설이라 부르고 어린이 놀이터, 무슨 뭐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상 뭐라 부릅니까? 복리시설이라 부른다. 유치원 들어가는 거 까먹지 말고. 하지만 정비법에 우리 공동이용시설에는 유치원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그 점 주의하시고. 7번도 꽤 중요하죠.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을 뭐라 불러? 기간시설. 간선 아니라고. 간선이 되려면 뭐가 나와야 된다? 연결. 간선시설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연결이 필요하다. 항상 단어 연결하셔야 돼. 단어 못 찾으면
문장은 못 찾아요. 이해가십니까? 단어 찾는 게 우리 공법의 가장 포인트입니다. 문장을 봤을 때. 그 얘기들. 8번 완전 중요하죠. 도시형 생활주택. 종류. 처음부터 300세대 미만. 그 다음 무슨 규모? 국민주택 규모. 해당하는 거로 도시지역에 건설되는데 그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는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가 단지형 연립.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아파트형. 단단아. 도시형 생활주택. 알겠습니까? 단단아. 도시형 생활주택. 재밌다 이거. 단단아. 그래서 딴따라. 그래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아파트형입니다. 9번입니다.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 생활 가능할 수 있게 해주되 구분 소유할 수 없는 뭐라 그런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시작.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됐죠? 이게 세대 구분형. 그리고 가끔 나올 때 뭘 많이 물어봐? 구분 소유할 수 없는. 근데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한 건지 아니면 나중에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허가받아 한 건지 잘 봐야 돼. 이거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처음부터 나눠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요건이죠. 첫 번째, 구분된 각각 공간마다 욕부, 독립 욕부니까 욕실, 부엌, 현관 설치할 것. 욕부현. 됐습니까? 욕부현. 됐습니다. 그 얘기. 두 번째,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문, 뭐하죠? 경량구조, 경계벽 등 설치할 것. 그 다음 세대수로 본다면 전체 3분의 1, 면적으로 본다면 언제?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이게 사업계획 승인 받은 거에 대한 부분에 뭐하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요건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인데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걸 뭐라 부른다? 우리가 준주택이라고 하고, 항상 미나상 고니치와 하면서 오다노기 준주택. 시작. 오다노기 준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오다노기 준주택. 오다노기 준주택. 오다가공 층간바닥 소음.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오다까지는 일치하는 거야. 오다. 요건 일치하지. 그렇죠? 그러면 층간바닥 소음의 오다 가공의 가가 뭐야? 가가구. 공동주택. 어머나 어떻게 하면 좋아? 오다는 맞잖아. 오다. 그건 동일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위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아하, 11번 문제. 다 했습니다. 봐요. 다 리모델링 문제입니다. 리모델링이란 노후와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한 봐봐 대수선이라든가 증축이에요. 시작. 대수선이라든가 증축. 그럴 때 그에 대한 부분에 증축 가능한 면적의 범위에 대한 부분은 뭐라 했습니까? 30% 이내가 되어지고 85 미만이면 40% 이내가 되고 공용 부분은 별도고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 15층 이상은 3개층, 14층 이하면 2개층. 맥스가 원래 3개층이니까 원래. 그렇죠? 외계. 그리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작.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각 세대의 증축 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몇 프로? 15%. 요거 많이 틀려요. 전용 면적 넓이는 요거하고 세대수의 증가 비율하고 달라요. 증축 가능한 면적의 범위는 15%. 시작. 증축 가능한 면적의 범위는 15%. 기억하시고. 또 하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 기존 주택의 권리 변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하죠? 비용 분담 등에 정하는 계획. 뭐를? 권리 변동 계획이라는 것을 뭐하죠? 사업계획 승인 뭐하죠? 허가 받아야 돼. 수립해서. 그리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면 대지 사용권은 권리 변동 계획에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세대가 안 늘면 대지 사용권도 변하지 않는 걸로 봐요. 이해 가십니까? 하지만 세대가 늘면 방법이 없죠.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 얘기들.
그 다음에 14번인데 리모델링이긴 한데 나중에 안전진단 실시를 하래요. 그럼 대선이에요? 증축이에요? 그치. 증축형 리모델링이에요. 증축형 리모델링일 때 진단이 나와요. 또 하나 요용해서 15번에 대한 문제죠. 15번은 전유 부분의 면적이 늘거나 준다.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해서 전유 부분이 늘거나 준다. 그러면 집합건물법에도 불구하고 대지사용권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모이면 세대수를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리모델링은 권리 변동 계획에 따른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보시고요. 쳤다가 주택 건설부터 갑시다. 기초는 5회 보고